뉴스공장을 맡은 지는 1년 8개월 정도 됐습니다. 4시간 요 정도 자는 것 같고요. 눈 뜰 때부터 눈 감을 때까지 뉴스를 보고 검색하고 뉴스공장만 생각하고 뉴스공장만 준비하고. 자, 마이크 주세요. 청취자분들이 이렇게 응원하는 문자를 보내주실 때가 제일 보람이 있는 것 같아요. 좀 쉬었다 가고 싶다는 생각은 하는데요. 그만큼 어쨌든 사랑을 받고 있는 프로이기 때문에 애증의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한 TBS는 인원수도 적지만 그 이상의 효과를 내고 있는 일당백인 일터다. TBS가 일할 수 있게 여러분이 일해주세요. 일합시다. TBS TBS 네, 11월 26일 목요일 오늘의 킹슈맨 시작합니다. 민심을 꿰뚫는 분이시죠. 윈즈코리아 컨설팅의 박시영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그러니까 안 여쭤볼 수 없는데 추미애 장관의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직무 배제 명령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형식도 좀 처음 보는 것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눈에 띄었고요. 근데 이제 내용도 좀 눈에 띄었습니다. 형식과 내용. 네, 법관 사찰 이 부분은 그동안에 거론되지 않았던 사안인데 네. 새롭게 좀 도출이 되는데 이 문제 때문에 아마 추 장관이 좀 서두르지 않았냐. 왜냐하면 이제 그런 것을 만약에 정보를 입수를 했으면 네. 바로 액션을 취하거든요. 장관 입장에서 불법적인 사안이니까. 네. 그래서 장모의 유한봉 관련해서 불구속 기소가 있는 날 보통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며칠 뒤에 할 텐데 네. 서두른 것이 그 측면이 있어서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네, 형식과 내용 다 주목할 만한 부분입니다만 그중에서도 법관 사찰이 중요하다 이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이슈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틀 전 업무 정리 명령을 받은 윤석열 총장의 거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윤석열 총장 최대 해임까지. 자, 두 번째, 어제 4차 회의까지 열렸지만 빈손으로 종료됐죠. 공수처장 추천이 파행, 다음 회의는 없다. 그리고 세 번째,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또 맞붙었는데요. 자, 이번에는 양봉 논쟁입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틀 전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검찰총장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를 두고 윤석열 검찰총장의 행보와 거취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관련 영상 보고 와서 이야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직무집행정지 명령을 받은 윤 총장, 어제 25일부터 대검찰청에 출근을 하지 않고 있죠. 네, 맞습니다. 사실 요즘처럼 이렇게 검찰청법이라든지 규정을 많이 살펴보는 경우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검사징계법이 검찰청법 43조에 나와 있습니다. 직무 위반 의무를 이제 나타내고 있는데 이 부분에 의거해서 추미애 장관은 현재 직무 정지를 신청한 상태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 직무 정지는 가혹하다라고 하면서 임시 처분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지금 총장이 한 상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검찰청법 13조 총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대검 차장검사가 직무를 대리하도록 한다. 그래서 대검의 조남관 차장검사가 직무를 현재 대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저는 그런 게 궁금하더라고요. 좀 유치한 호기심일 수도 있는데 저는 이 회사라는 조직에 몸을 담아본 적이 없어서 물론 이제 방송사 공채로 시작을 하긴 했지만 뭐 개그맨들 사이에서 뭐 개그맨 동일체 뭐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룰을 잘 모릅니다. 어제부터 이 윤 총장이 출근을 안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월급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직위는 존재하지만 직무가 배제됐거든요. 네. 따라서 통상 기본급은 나올 것 같고요. 네. 그러나 수당은 받지 못할 것이다. 이런 분석이 많습니다. 아, 검사들도 수당을 받는군요. 그렇습니다. 사건 수당. 공무원들은 수당으로 버팁니다. 아, 그렇군요. 아, 새로운 사실을 알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앞으로의 절차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검사징계법상 최대 해임까지 가능한데요. 어떤 절차에 따라 어떤 징계가 이루어지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일단 이 검사 징계에 대한 청구를 추미애 장관이 했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했고 여기에 대해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열립니다. 이 통상적으로 이 징계위원회가 열리면 이 위원장은 법무부 장관이 되고요. 그 또 위원장 중에 한 사람이 이제 법무부 차관 그리고 장관 지명 검사 2명, 네. 그리고 장관 위촉 외부인 3명입니다. 총 9명 중 6명이 장관의 입김, 또 장관 스스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장관이 원하는 대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동법 절차에 따르면 검사의 징계를 청구한 사람은 이 위원회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 직무 대리를 네. 지정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죠. 이 결과가 3가지로 나뉩니다. 징계 절차가 의결되는 경우, 네. 그리고 이것이 부결되는 경우,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징계를 취하하는 경우인데 네. 추미애 장관이 지금 와서 징계를 취하할 가능성은 없어 보이고요. 징계가 부결되는 경우는 서로 이제 위원회를 열어서 불문에 붙이는 것, 그러니까 징계하지 말자라고 이제 결론을 내린 것인데 이 상황도 보기는 어려울 것이고 네. 결국은 징계가 의결될 가능성이 높은데 징계 의결은 최대 해임부터 감봉이라든지 정직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나뉘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중징계가 3가지가 있는 거죠. 네. 해임, 면직, 정직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윤 총장도 곧바로 입장문을 내서 부당한 처분에 대해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했는데 윤 총장 입장에서 어떤 걸 할 수 있는 겁니까? 네,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검사의 체면이나 위신 손상 행위를 했을 때 검사를 이제 징계하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추 장관이 현재 이 법에 근거해서 징계를 청구한 상황이고요. 법무부 장관의 이제 직무집행정지명령은 이제 예전부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올해 초에 수사지휘권 1차 발동을 할 때 형성적 처분, 그러니까 이 명령을 발동하자마자 바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검찰총장이 어떤 걸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효력이 발생한 거에 대해서 가처분 신청을 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위급한 상황에서 다른 근거가 부족했을 때 위신이나 체면이 깎일 수 있으니까 이걸 잠깐 정지해달라. 라고 요청할 수 있는 것이 가처분 신청인데 이것이 법원에서 인용이 될 경우에 네. 다시 돌아오는 것이고요. 기각이 됐을 경우에는 이 상태가 유지가 됩니다. 중요한 것은 기각이 됐을 때는 현재 본안소송이라고 해서 네. 행정소송 절차로 돌입하게 되는데 이 과정은 굉장히 오랫동안 걸리게 되겠죠. 이미 윤 총장이 가처분 신청을 어젯밤에 했지요. 네, 맞습니다. 네. 자, 긴 법정 싸움이 될 것 같은데요. 윤석열 대망론 뜨거웠었는데 이번 일로 윤 총장의 지지도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윤 총장에 대해서는 보수층의 상당수가 지지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권력의 희생양 이런 이미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언더독 효과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당분간은 지지율의 변화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다만 법관 사찰에 대한 파장이 어디까지 갈 거냐. 그리고 해임이 될 건지, 네. 그리고 끝으로는 수사 중인 가족, 측근 또 본인과 관련된 사건 결과에 따라서 지지율은 요동칠 거다. 때문에 연말까지 좀 지켜봐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연말까지 지켜봐야겠지만 법관 사찰 문제가 가장 큰 쟁점이 될 것이다. 자, 그런데 검찰 내부에서는 반발 조짐도 보이고 있습니다. 검찰 내부망에 관련 글이 올라오고 있다던데 어떤 네. 내용입니까? 지난 추미애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서도 이 검찰 내부망 2프로스에 쓴소리를 남겼던 이완우 제주지검 검사가 이번에도 말을 남겼습니다. 법무장관이 행한 폭거에 대해 분명한 항의의 뜻을 표합니다라는 글을 올렸고요. 김경목 수원지검 검사도 집권 세력을 비난하는 수사를 하면 언제든지 정치인 출신 장관이 민주적 통제, 검찰개혁이라는 이름으로 검찰총장을 내칠 수 있다는 뼈아픈 선례가 대한민국 역사에 남았다라는 글을 남겼는데 이들의 글엔 공감하고 동의한다는 글이 한 10여 개 정도 달렸다라고 하는데요. 지난 수사지휘권 발동에 반발하는 글을 올렸을 때 답글을 달았던 검사들이 대부분이라고 알려졌습니다. 네, 이 상황을 좀 더 설명해 드리면은
이하는 저희가 제주지검장에 대한 이야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검찰개혁이라는 단어 자체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니까 검찰을 탄압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 이 검사들의 대부분의 생각이라는 것을 이 두 글을 보고도 충분히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대충 9명 정도고 이른바 커밍아웃 검사이라는 얘기도 있더군요. 자, 계속 짚어드리고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쟁점은 판사 사찰 문건 관련입니다. 윤 총장의 판사 사찰 문건 작성자가 나서서 미행과 뒷조사는 오해이고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일단 사찰 그리고 이제 판사 정보 예시를 함께 살펴볼 텐데요. 여러 가지 정보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 사실 인터넷으로 검색할 수 있는 것들이 출신 학교 이런 것들은 이제 온라인 포털 사이트로도 충분히 검색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 뒤에 이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주요 판결 3가지. 그러니까 최근에 했었던 판결 또는 그 판사의 성향을 대표할 수 있는 판결에 대한 그리고 판결에 대한 형량까지 상세하게 나와 있고요. 네. 그리고 세월호 생존자 국가 배상 책임을 2차 책임까지 인정했었다. 그리고 재판 진행 스타일, 흔히 말하는 세평이라고 하죠. 네. 그 측근에서 그 사람을 바라본 이야기들을 적어놨습니다. 검찰에 적대적이지는 않지만 증거 체부 결정, 여기서 말하는 증거 체부 결정은 어떤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의견이나 방안을 채택하지 아니하는 것을 법원이 선택하는 것. 증거 채택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식으로 쉽게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변호인 주장을 많이 들어준다. 그러나 검찰 입장에서 선고 결과가 납득되지 않는 경우는 적었고 재판 과정에서 심증을 드러내지 않고 특별히 검찰의 추가 입증을 요구하지도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후에는 뭐 우수법관에 선정된 것들 등등이 나와 있는데 결국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판사가 어떠한 성향인지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진보 성향인지 네. 또는 보수 성향인지 또는 약자에 대해서 어떠한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지 등등에 대해서 나타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은 그 판사의 성향을 미리 예측해서 네. 들어간다. 이 부분은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검사가 재판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그리고 두 번째, 검사가 증거 같은 것이 부족해서 미리부터 언론과 유착이라고 할 수 있는 의심스러운 정황을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판사 김미리 판사 같은 경우는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다 라고 하면서 이미 언론에서 좌파 성향 판사라고 낙인을 찍어버렸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 이 판사가 어떤 판결을 내리더라도 검사의 입장에서는 이 판사가 이상했었다. 우리는 증거를 충분히 네. 확보했었지만 판결 결과가 이상하다라는 여론몰이를 하기가 쉽다라는 것이죠. 네, 관련해서 한 판사는 판사가 바보냐 이런 글도 올리기도 했었는데요. 자, 윤 총장의 억울함을 피력하는 것 같은 분위기도 있긴 합니다. 자, 문제가 되는 게 있죠. 바로 무리야기 법관 표기입니다. 자, 이게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작성된 리스트인데 이거 한번 짚어주세요. 네, 사실 이 부분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일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보통 대법원은 그 사람의 대법원장의 이름을 따서 시기를 정합니다. 그래서 양승태 대법원장의 재임 시절을 양승태 코트라고 부르기도 하죠. 양승태 대법원장 같은 경우는 사법농단 의혹을 받고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로 이 대법원장 출신으로 이제 구속 기소가 됐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때 국제인권법 연구회,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우리법 연구회 등등등 흔히 말하는 진보적인 판결이나 연구를 하는 사람들을 규정해서 이 사람들의 리스트를 모았습니다. 이 리스트를 모으고 이 리스트가 흔히 말하는 블랙리스트가 된 것이죠.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인사를 쥐락펴락하거나 네. 상고법원, 그러니까 대법원의 수건사업이었습니다. 이걸 통과시키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만약에 반대했을 경우에 직무에서 배제를 시킨다든지 의도적인 따돌림을 했었다는 것인데 이것이 16년도 법원 행정처에서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됐다는 것 자체가 이미 또는 이 리스트 자체가 불법인 것이고 잘못된 것인데 이 16년도 법원행정처에 작성된 리스트 기반으로 무리야기 판사를 기입했다는 것 자체가 불법에 근거한 자료를 활용했다는 것이 나쁘다는 점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라는 것은 판사의 성향을 분석해서 결과를 예측하고 그 검사의 행동을 좌지우지했던 것. 이 부분이 두 번째 잘못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이 이제 판사는 바보입니까? 라고 장창국 판사가 이야기를 남겼는데 그 본문에 검사가 증거로 재판할 생각을 해야지 재판부 성향을 이용해서 유죄 판결을 내면 되겠느냐라고 따끔한 충고를 남겼는데 이 부분이 가장 핵심적인 사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관련해서 수사정보정책관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지고 있죠. 더 많은 증거들이 드러날 거라고 생각해 봅니다. 자, 윤 총장의 직무배제 조치를 두고 여야가 극명한 견해 차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어제 오전에는 법사위 회의로 또 갈등을 빚었는데요. 관련 영상 보고 오시죠.
윤석열 총장이 지금 대검에서 출발했다는 지금 전언이 있거든요. 이유가 되지 않는 사유들을 들어서 사내를 선포하신다 그러면 안 되죠. 출석을 하라고 그 연락한 바도 없는데 누구하고 이야기를 해서 검찰총장이 자기 멋대로 이 회의에 들어오겠다는 겁니까? 국회 능멸행입니다. 어떻게 여야 간에 어떤 합의도 없이 이렇게 부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야당하고 그냥 개인적으로 속닥속닥거려가지고 국회에 나오겠다고 한다는 건 국회 능멸 행위다. 자, 오찬석 의원, 이게 어떻게 된 상황입니까? 네, 당일에 일단 국회 법사위에서 일단 회의가 있었고요. 긴급 현안 질의를 위해서 야당 측의 이제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긴급 회의를 소집을 요구를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증인이라든지 국회 출석을 할 때는 여야 합의를 통한 법률적 공문을 발송하고 난 이후에 그 해당하는 사람이 이제 국회로 올 수가 있는데 지금 김도읍 의원의 발언을 보면은 윤석열 총장이 국회로 오고 있다는 전언이 있다. 그러니까 누군가로부터 들었다. 두 가지 상황입니다. 들은 경우 또는 직접 연락한 경우 두 가지로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여야가 일단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오고 있다는 전언을 확인한 것은 본인 스스로 먼저 나가 있는 것이죠. 이걸 반추해 봤을 때 김도읍 의원은 누군가로부터 들었다. 그 사람과 긴밀하게 내통을 해서 지금까지 윤석열 총장과 의견을 교환했던 사람과 매우 친분이 있다는 것 또는 직접 연락을 해서 지금까지 현상을 끌어왔다라는 것 두 가지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 자체가 야당 의원이 검찰총장 편에 서서 그 사람을 국회를 마치 하소연장으로 쓰게끔 만들려고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회는 그런 하소연장이 아닙니다. 지금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는 가처분 신청을 했기 때문에 법률적인 절차를 따라야 되는 것인데 국회에 지금 나와서 본인이 하소연을 하게끔 만들어준다. 이거는 국회에서 또는 헌정사상에 있었던 일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행동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 이 행동을 바라봤을 때 국민들이 김도읍 의원은 그동안 윤석열 총장과 정말 긴밀하게 내통하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던 계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지난번 국감에서 윤석열 총장이 보여줬던 태도, 이번 상황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어제 있었던 당 최고위원회에서 국정조사 카드까지 꺼냈다고요? 네, 거센 반발이 예상되는 그래서 쉽지 않은 결정을 한 추미애 장관에게 힘을 실어주는 듯한 발언을 이낙연 대표가 어제 있었던 당 최고위에서 했는데요. 법무부가 밝힌 윤 총장의 혐의는 충격적입니다. 법무부가 규명과 병행해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방안을 당에서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윤 총장은 검찰의 미래를 위해서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 주길 바랍니다라고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네, 헌정사상 첫 직무배제가 된 윤석열 검찰총장. 앞으로 상황 어떻게 전개될까요? 어제 이제 그 집행정지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어젯밤 늦게 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법원이 집행정지를 인용할 거냐, 인용하지 않을 거냐, 이건 이제 결정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시기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내주 정도에는 징계위원회가 열릴 것 같습니다. 징계위원회 보통 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보통 소요가 되는데요. 그것까지를 다 보고 법원이 집행정지 인용 여부를 결정할 거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 보이고요. 시기도. 아니면 그 전에 징계위원회가 들어가기 전에 결정할 거냐. 이 부분도 이제 중요한 포인트고 또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는 이 징계 트랙과 별개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관 사찰에 대해서 대검 감찰부가 어제 수사정보정책관실을 영장을 쳤습니다. 법원이 발부를 했거든요. 매우 빨리 시작됐죠. 이례적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불법이 확인된다면 그리고 총장이 그거를 지시하는 것이 드러난다면 곧바로 형사처벌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구속영장을 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징계는 징계대로 징계위원회 절차를 거쳐야겠지만 한편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시청자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할 것 같고 그 전에 이제 윤 총장으로서는 가처분을 통해서 집행정지 인용은 할 수는 있겠지만 수사는 또 별개의 문제라는 겁니다. 네, 오찬석 의원. 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률적인 절차를 밟을 것이고 저는 낮은 확률로 기자회견을 열어서 여론몰이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보시는 여론조사라든지 이런 것들도 계속 발표가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국민 호소, 그러니까 정부가 탄압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얘기를 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근데 일단 하나 살펴볼 것이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면은 이렇게 된다라고 계속 검사들과 윤석열 총장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 수사를 방해한 적은 없습니다, 정부가.
그것이 적법했는지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것이죠. 네. 과연 표창장에 대한 기소를 당시에 그 국회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고 있었던 사람이 어떻게 알고 있었으며 미리 어떻게 알고 있었으며 이것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했는데도 불구하고 재판은 어떻게 시작이 됐고 압수영장은 어떻게 나왔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인사청문회 전후로 정확하게 충분하게 증거가 확보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여론전을 했다는 것 자체가 대통령 인사권에 대한 도전이다. 라고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반대로 지금 이 상황도 어떻게 보면 여론을 몰기 위해서 특별한 제스처를 취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낮은 확률이지만 여론 싸움을 할 것이다. 두 분 모두 다 자진 사퇴 얘기는 안 하시네요. 가능성이 매우 낮겠죠. 어쩌면 국민들이 윤 총장한테 기대하는 건 그런 책임지는 모습일 수도 있겠는데요. 자, 결국 법적 목막으로 치닫을 것 같습니다. 양측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검찰총장의 마지막 거취는 과연 어디가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이슈입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를 통해 가까스로 재가동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4차 회의가 어제 열렸습니다. 결국 최종 후보를 선정하지 못하고 종료됐습니다. 대체 왜 이렇게 쉽게 합의가 되지 않는 걸까요? 네, 일단 3차 회의와 비슷한 거의 똑같은 결과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한변협 이찬희 회장은 똑같은 회의 내용이었고 똑같은 결과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 이현 변호사 같은 경우는 무엇이라고 얘기를 했냐면 추천 후보 2명 모두 검사 출신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검사 출신 후보 1명과 비검사 출신 1명이 올라가는데 이때도 그냥 무조건 반대표를 2표를 행사했다라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검사 출신이 아닌 사람들, 국민의힘 추천한 사람은 검사 출신입니다. 네. 다른 추천 요원들, 뭐 법무부 장관이라든지 법원행정처라든지 여당이라든지 검사 출신이 아닌 사람들도 있죠. 그러면은 자신이 추천한 사람이 아닌 사람들은 예초에 반대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몇 차례 더 반복된다고 해서 이 회의 결과가 달라질 것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자, 사실 회의 전부터 4차 회의가 열려도 합의가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들이 많았습니다. 여야간 온도차가 컸기 때문인데요. 회의를 하루 앞둔 24일 여야 원내대표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어제 국민의힘에서는 야당도 동의할 수 있는 후보가 나올 때까지 추천위원회가 계속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런 주장 비토권을 악용해서 추천위원회를 공전시키려는 의도로밖에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지금까지 행태를 봤을 때. 야당의 의도적 시간 끌기에 공수처 출범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이 지금 공언하는 대로 야당의 비토권이 삭제된 상태에서 추천된 공수처장은 누가 후보가 되더라도 국민들로부터 인정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정권이 검찰을 장악하고 길들이는 것처럼 공수처가 출발부터 정권의 도구로 전락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 4차 회의에서도 결론이 내려지지 못할 경우 어제에 이어 오늘 열리는 법안 소위에서 야당의 거부권을 사실상 없애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는데 짚어주시죠. 네, 현행 공수처법상 7명의 위원 중 6명 이상의 찬성으로 되어 있는 이 의결 정족수를 3분의 2 이상, 그렇게 5명 이상이 되겠죠. 혹은 과반수 이상으로 바꾸는 방안 중에서 하나를 택해서 추진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찬성 의원, 어쨌든 단독으로 처리하는 건 가능할 텐데 하지만 부담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부담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데 그래도 저는 충분히 이제 협의 과정을 거쳤다라고 봅니다. 네. 결렬이 되고 있지만 이 결렬된 과정도 저는 협의의 과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공수처법 같은 경우는 당초에 7월 15일이 이제 법정 시한이었습니다. 네. 이걸 야당의 목리 때문에 조금 늘어졌고요. 그리고 야당의 목리가 늘어지자 더불어민주당이 법 개정을 해서 단독으로 통과시키겠다라고 얘기하자 갑자기 이 후보자 추천위원회의 추천위원을 선택을 한 것이죠. 그것 자체가 저는 이미 또 다른 목리의 시작이었다라고 생각이 들고 네. 그것까지 민주당은 기다려서 지금 회의까지 열렸는데 4차 회의까지 아무런 결실 없이 지금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이 아예 지금 할 생각이 없다라고 간주하고 지금은 이제 법 개정을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법 개정할 때다. 박시영 대표 어떻게 보세요? 네. 저도 공감하고요. 왜냐하면 변협 회장이 이야기했듯이 지금 형태로는 다시 들어가지 않겠다. 그 얘기는 국회에서 다시 뭔가 틀을 만들어달라는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지지층들의 정서도 감안해야 하고 또 4월 달에 재보궐선거를 감안했을 때 오히려 네. 공수처 문제에 대해서 파행이 지속되기를 바랄 겁니다. 때문에 네. 그런데 또 민주당대로 이 공수처에 대한 지지층들의 열기가 있기 때문에 재개정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네, 야당이 침대 축구 시 공수처 반대를 하고 있다. 정청래 의원의 얘기였는데요. 침대 축구의 인저리 타임 끝나가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세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 이슈는 조국 대 진중권. 이번에는 양복 전쟁입니다. 지금은 이른바 견원지간이지만 사실 두 사람은 원래 아주 친한 사이였죠. 네. 네, 지금의 모습만 보면 두 사람 서로에 대한 이 날선 비판도 서슴지 않는 양숙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와 오창석 의원이 킹슈맨에서 또 우정 담당 아니겠습니까? 굉장한 브로맨스인데 네. 이 두 사람도 사실 이 브로맨스를 연상케 하는 굉장히 친근한 사이였었습니다. 진전 교수는 1963년생이고요. 조 전 장관은 1965년생입니다. 2살 차이가 나지만 서울대 파리학번 동기입니다. 굉장히 학교 다닐 시절부터 관계가 좋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1989년에는 서울사회과학연구소라는 것을 결성해서 주체사상 비판이라는 책을 함께 출간하기도 했었습니다. 이것만 봐도 둘 사이가 굉장히 좋았던 것이 보이죠. 그런데 그 과거 한 프로그램,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이 진전 교수가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이렇게 또 살갑게 표현했던 적이 있습니다. 2017년 5월에 한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한 말인데요. 짜증나는 일이죠. 일단은 왜냐하면 얼굴이 잘생겼죠. 거기다가 키도 커요. 185인가? 공부도 잘하잖아요. 그렇다면 말이야, 이 성질이라도 나빠야지. 그래도 신은 공평해서 이렇게 될 텐데, 너무 착해요. 이러면서 극찬을 아끼지 않았던 적도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조국 전 장관도 2011년 이명박 정부 당시 집권 세력을 야유하는 조어가 필요하다면서 네. 진중권 이 교수를 언급했는데 이것도 한번 짚어주세요. 네, 2011년 5월 본인의 SNS에 남긴 글이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이명박 정부 집권 세력을 야유하는 각종 조어가 회자되고 있다. 예컨대 진중권, 진보와 중도가 힘을 합해 운영하는 권력 준 거나 이해해라. 그래서 눈 표시, 웃는 눈 표시까지 달아서 굉장히 친근한 표현을 했었습니다. 네, 이때만 해도 훈훈했네요. 자, 그런데 이런 브로맨스가 언제부터 깨지기 시작한 겁니까? 네, 정확히는 이제 지난해 인사청문회 전후 조 전 장관이 임명이 되고 나서, 그러니까 정확히 임명지명이 된 상태였죠. 네. 임명지명이 된 상태에서 그때부터 자신의 SNS를 통해서 공개적으로 조 전 장관의 당시 불거졌었던 의혹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서 법무부 장관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SNS에 남겼습니다. 네. 그리고 이 동양대 관련해서 본인이 퇴직을 하고 정의당의 탈당계를 제출하면서 한층 더 격화가 되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진중권 전 교수 지난 2월 안철수 신당 행사에 참석해 발언 도중에 울먹거리면서 조국 장관이 자신을 슬프게 하는 말이 있다고 했는데요. 들어보고 오시죠. 저를 슬프게 했던 말이 있었는데, 조국 전 장관이 청문회 나와가지고 나는 사회주의자다 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 생각이 계속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요즘은 나이가 드니까요, 화가 나면 눈물이 나요. 네, 진중권 전 교수, 조국 전 장관의 나는 사회주의자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가장 슬펐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떤 맥락입니까? 저는 저 말을 들으면서 아직도 진 교수가 사회주의라는 말을 들으면 심장이 좀 뛰나 봐요. 젊은 시절에 동경을 네. 좀 했을 텐데. 네. 그래서 자기가 생각할 때 굉장히 숭고한 사회주의라는 말을 조국 전 장관이 할 정도의 말인가. 네. 순수하고 깨끗해야 하는데 이런 어떤 뜻으로 읽혀졌습니다. 네, 이후에도 진중권 전 교수는 조국 전 장관의 저격수가 됐습니다. 지치지도 않고 끈질기게 공격했는데 어떤 말이었는지 한번 MC 의원이 정리해 주시죠.
네, 올해 들어 남긴 이 SNS의 내용을 보면 한때 정말 친근했던 사이가 맞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날선 비판들이 많았습니다. 하나씩 좀 짚어드리자면 지난 6월이었습니다. 조 전 장관 본인도 전관을 썼었다. 현 적폐 여러분 거울을 보라라고 남겼고요. 7월이었습니다. 조만 대장경, 조국 전 장관이 본인의 SNS에 올렸던 글을 통틀어서 약간은 비하 표현입니다. 조만 대장경이라고 하는데요. 이 조만 대장경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해야 한다라고 남겼고요. 8월에는 이 친구 정신 상태가 조금 걱정되네라는 글을 남겼었습니다. 지난 11월이었습니다. 법정 밖에서 입 닫고 안에서 입 열었으면이라고 남겼고요. 지난 11월 20일이었습니다. 조국의 끝없는 SNS질 피로감이 심하다라고 남기기도 했었습니다. 네, 들어보니까 수위가 좀 높네요. 자, 친구가 적이 되니까 또 무서운 거죠? 그동안에 이제 편파 방송을 좀 해왔습니다. 진 교수가. 왜냐하면 동양대 교수였지 않습니까? 네. 근데 최성해 총장에 관련해서 여러 의혹이 제기됐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회피하고 또 두둔하기 급급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더 편파 방송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인이 살기 위해서 그동안 내뱉었던 말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더 매섭게 비판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는 조국 진중권 서로 양복을 두고 맞붙었는데 왜 양복이죠? 네, 천성용. 자,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국 전 장관이 본인의 SNS에 올린 글입니다. 내가 2017년 민정수석 비서관이 된 후 최성해 총장이 내 아들이 좋아한다는 말을 듣고 보내준 음료라면서 당시 최성해 총장이 나를 위해 양복 맞춰주겠다며 재단사 보내겠다는 것을 단박에 거절하자 음료가 배달됐다. 가액상 김영란법 위반은 아니다. 이 음료에 입도되지 않았다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네, 이 SNS를 보고 진 교수는 바로 이런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재단사를 보낸 주체가 총장이 아니라 작고하신 이사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역시 동양대 출신답게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재단사는 4개도 왔었다. 그 양복 개나 소나 다 받은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양복을 만들기 위한 재단사 이거 아무나 보내는 거기 때문에 특별하게 해석할 필요가 없다라고 폄훼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이게 끝이 아닙니다. 진중권 전 교수 뇌물 취급한다는 발언에 하루 뒤에 조국 전 장관 민정수석에게 뇌물이라고 반박하면서 다시 재반박이 이루어졌는데 이 내용을 한번 짚어주시죠. 네, 조국 전 장관은 또다시 SNS에 총장이 교수에게 양복을 맞춰주는 것은 호의가 될 수 있지만 민정수석 비서관에게 그렇게 하는 것은 뇌물. 최 전 총장이 단지 호의 차원에서 민정수석 비서관에게 양복 재단사를 보내려 했겠나라고 글을 남겼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또 진중권 씨가 또 바로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3년 동안 묵혀두었던 그 일을 하필 판결 앞둔 이 시점에서 새삼 꺼내든 이유가 무엇인지 왠지 구차하고 치졸한 변명처럼 들린다. 조 전 장관이 갑자기 왜 뇌물죄 이야기를 꺼내는가 했더니 생각해보니 본인 자신이 뇌물죄에 걸려 있는 게 생각난다라고 또 한 번 비난의 열을 올렸습니다. 네, 둘도 없는 중마고우에서 견원주간으로 바뀐 조국 전 장관과 진중권 전 교수의 이야기 전해드렸습니다. 이 두 사람은 과거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오늘의 이슈였습니다. 킹슈맨의 우정 담당 절대 깨질 일 없는 우정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MC정과 오창석 요원의 환상 호흡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티키타카 뉴스 오늘의 주제 공개합니다.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부캐 전성 시대입니다. 자, 어떤 뜻인지 여러분들 이해가 좀 되십니까? 오늘의 주제는 바로 이 부캐입니다. 이 부캐가 뭔지 아시는 분들 안 계실까 혹시 싶은데요. 이 부캐라는 말은 온라인 게임의 부 캐릭터의 줄임말로 평소의 모습이 아닌 새로운 모습이나 캐릭터를 뜻하는 용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이 오창석 요원 킹슈맨에서는 이 똑똑이 시사평론가로 활동을 하고 있지만 이 유튜브상에서는 굉장히 자유로운 발언을 하고 행동을 하는 그런 방송인으로 알려져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네, 유튜브의 특성상 자유로운 발언을 할 수가 있고 또 힘이나 제재가
의미가 없기 때문에 편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저는 먹방을 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제 꿈이 먹방입니다. 제 부캐는 이제 먹방 유튜버가 되는 게 꿈입니다. 지금 다이어트 하겠다고 지금 하루에 한 끼도 안 먹고 있잖아요. 그런데 먹방을 한다고요? 이 다이어트가 끝나자마자 네. 바로 시작하고 싶습니다. 네. 정말 저분 속엔 욕심도 많아서 지금 다이어트 중인데 또 먹방도 하겠답니다. 자, 이제 부캐릭터 어떤 개념인지 이해가 좀 되시죠? 그런데 이 평소의 모습이 아닌 새로운 모습의 부캐 열풍이 연예계를 강타했다라고 합니다. 혹시 부캐 연예인으로 가장 인기 있는 사람이 누군지 오창석 영원 좀 아십니까? 저는 이제 대표적으로 이분이 굉장히 연차가 오래됐고 대상도 받았는데 신인상을 받았던 분이 있습니다. 네. 유재석 씨의 부캐 유산슬이었죠. 역시나 이제 유산슬이 가장 부캐하면 먼저 떠오를 수 있는 캐릭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실제로 개그맨과 가수의 합성어죠. 개가수 열풍을 가요계에 이끌었고요. 김신영 씨는 둘째 이모 김다비, 다비 이모라고 줄여서 부르기도 하는데요. 새로운 트로트 가수로 변신을 해서 인기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자신의 둘째 이모에서 모티브를 얻었다라고 하고요. 다비 이모는 빠른 1945년생, 올해 나이 77살 중년 여성의 캐릭터로 만들었다라고 하고요. 어디서 들어본 듯한 친근한 말투, 그리고 정체 모를 선글라스, 알록달록한 골프 웨어로 이목을 사로잡고 있고요. 우리 송혜 선생님도 MC 아리송혜로 활동을 잠깐 하고 계시다고 하고, 박나래 씨는 이제 조진아라는 이름을 써서 부캐로 또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요즘 아무래도 이 부캐 캐릭터의 최고봉은 바로 이 송혜 선생님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93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굉장한 활약을 보여주고 계신데 부캐를 통해서요. 자, 그런데 이 연예인들을 넘어서 일반인들에게도 이 부캐 열풍이 불고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낮에는 직장인, 퇴근 후에는 유튜버, 이렇게 부캐로 활동하고 있는 직장인들이 많다라고 하는데요. 블로그나 또 취미 활동을 통해서 자신의 역량을 마음껏 뽐내고 있는 직장인들이 많아지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특히 이미 이 부캐를 보유한 직장인들은 월 평균 115만 원의 추가 수입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자, 부캐 열풍이 불고 있는데 우리 킹슈맨 멤버들은 혹시 생각하고 있는 부캐가 있으십니까? 우리 박시영 대표 혹시 부캐 하고 싶으신 거 있으십니까? 저는 모 방송에서 이미 하고 있습니다. 뭘 하고 계시죠? 박시도사라고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이 제가 가면 도사님하고 부릅니다. 부캐라의 느낌이라기보다는 강한 생계의 느낌이 좀 나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직장인들이 얼마나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지 한번 커뮤니티에서 조사를 한 것이 있습니다. 1168명을 대상으로 부업 혹은 사이드 프로젝트 등을 하고 있거나 부업을 실제로 하고 있다라는 이 설문조사가 있었는데요. 66%가 앞으로 할 생각이 있다라고 답을 했고요. 23%가 이미 하고 있다. 그리고 나머지 11%가 하고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으로 추산해봤을 때 직장인 10명 중 9명은 부캐가 이미 있거나 앞으로 만들 생각이 있다라고 설문조사가 나왔습니다. 네. 네, 하나의 나다움을 고집하지 않고 다양한 나의 모습을 보여주는 이 부캐 열풍. 이 코로나19 속 코로나 블루로 어려움 겪고 있는 이들이 또 다른 또 잠재력을 이 부캐를 통해서 이끌어내면서 이 위기를 잘 극복하는 하나의 현상이지 않을까라는 나름의 분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MC 장원과 오창석의 티키타카 뉴스였습니다. 네, 이번 서울시장 선거 여성 빅매치가 될 거란 견해가 많은데 어떻게 보세요? 네, 내년 4월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성 후보들의 출마 선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서울시장에는 박춘희 전 송파구청장,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 조은희 서초구청장이 출마 의사를 밝혔고요. 아직 출마 의지를 밝히지 않은 박영성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 등 중량감 있는 정치인도 후보로 거론이 되고 있으면서 이번
보궐선거는 여성 대결이 이어지는 것 아니냐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여성 후보가 이렇게 많은데 박시원 대표, 네. 여성 시장, 최초의 여성 서울시장 나올까요? 서울시장, 부산시장 뭐 둘 중에 하나는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기존보다는 좀 확률이 좀 높아졌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적어도 여야 후보 중에 한 곳은 네. 여성 후보가 그 경선을 통과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야 경선 구도,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한번 짚어주시죠. 네, 일단 여권 후보, 유력 후보로는 일단 박영선 장관이 꼽힐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우상호 의원, 박주민 의원까지 하마평에 올라가 있는데요. 우상호 의원 같은 경우는 주변에 서울시장을 끝으로 이 선출직 출마는 더 이상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열심히 이제 새몰이에 나선 것으로 이미 알려져 있고요. 박주민 의원은 공식적으로는 고민 중이다. 라고 하면서 말을 아끼고 있지만 이미 출마를 결심하고 물밑에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관건은 대중성을 갖춘 박영선 장관에 거칠 것 같은데요. 분위기도 갖춰졌고 출마 소식이 왜 안 들리나 싶은데 출마 미루는 속사정이 있을까요? 아직 장관이지 않습니까? 개각 발표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언급할 때는 아니라고 본인이 판단하는 것 같고 아직도 조금 고심하는 느낌은 있어 보여요. 아, 본인도? 예, 네. 그러나 결국 이제 당에서 차출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고 결국은 출마하실 것으로 예상합니다. 네, 마음은 거의 굳혔다. 네. 자, 국민의힘 인사들은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잇따라 선언하고 있는데 짚어주세요. 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공식화한 인사는 현재까지 총 3명입니다. 박준희 전 서울 송파구청장이 가장 먼저 출마 선언을 했고요. 이어 이해운 전 의원이 더 좋은 세상으로 마포포럼 정례 세미나에서 출마 의사를 밝혔습니다. 김선동 전 의원은 이날 서울시장 선거에 공식 출사표를 던졌는데요. 김 전 의원은 25일 광화문 광장 세종대왕상 앞에서 열린 출마 선언식에서 서울에 새로운 바람이 필요하다면서 제가 하고자 하는 정치의 꿈을 대한민국의 심장인 수도 서울에서 펼쳐야 할 때가 됐다라는 결심이 섰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국민의힘 야권 쪽의 움직임이 더 발빠른 것 같은데요. 자, 이 변수가 또 하나 있습니다. 민주당을 탈당한 금태섭 전 의원을 중심으로 야권이 결집할 가능성 있을까요? 금태섭 전 의원이 그 정도 급이 되겠습니까? 네. 금태섭 의원을 중심으로 모인다? 네. 저는 현실적으로 지지도나 이런 걸 봤을 때 불가능하다고 보여지고요. 언론이 너무 금태섭 전 의원을 좀 띄워주는 게 아닌가. 그동안 이제 언론이 좋아하는 말을 많이 했거든요. 네. 내부 비판하는 목소리를 많이 내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있고 한편으로는 또 김종인 위원장이 좀 관심이 있어 하긴 합니다. 금태섭 전 의원에 대해서 호의적 시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최근에 좀 악재가 터졌죠. 아들의 증여 문제. 그랬죠. 그래서 과연 8억 증여한 것과 관련해서 내로남불을 빗대서 금로남불이다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이 벽을 어떻게 넘어설 거냐도 관심 포인트입니다. 네. 금태섭 전 의원은 큰 변수가 되지 않을 것이다. 자, 야당 서울시장 후보들의 민심 잡기 공약, 부동산 정책으로 보입니다. 너도 나도 잇따라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현 정부의 가장 약한 고리를 공격 포인트로 삼겠다. 그래서 국민들의 시선을 끌겠다. 이런 전략이겠죠. 박시원 대표. 뭐 그건 당연한 이야기일 것 같고요. 부동산 문제 공격할 수밖에 없죠. 야당 입장에서는. 네. 그러나 이 부동산 시장이 내년 2월, 3월 달 어떤 양상을 보일 거냐. 이 시장 동향이 굉장히 중요해 보이고요. 네. 여권 입장에서는 부동산 이슈 외에 그러니까 부동산 문제를 잘 관리하는 문제도 있지만 이슈 외에 거기에 필적할 만한 새로운 이슈로 과연 내놓을 수 있을까? 네. 여기에 좀 관심이 모아집니다. 자, 이번에는 부산으로 가보겠습니다. 부산은 야권에선 부산시장 후보군들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는데 어떤가요? 네, 이종혁 전 의원이 가장 먼저 출마 선언을 한 가운데 박민식, 이진복, 이현주 전 의원이 잇따라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유재중 전 의원 역시 다음 달 1일 부산시장 출마 선언을 예고했고요. 또 다른 잠재 후보인 박형준 동아대 교수도 다음 달 초 출마를 선언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서병수 의원과 유기준 전 의원도 출마 시기와 방식을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가 짧게만 말씀드리면 이종혁 전 의원 같은 경우는 부산시장에 도전한 게 2번째입니다. 지난번에 공천을 못 받으셔서 무소속을 출마하셨는데 슬로건이 너무 느리게 바뀌어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무소속이 희소식이었습니다. 재치 있었네요. 네. 역대 선거 슬로건 중에 가장 와닿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야당에선 출마 선언이 잇따르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시장 후보에 이어 부산도 장고 중인데 박시원 대표 이유가 뭡니까? 오거돈 전 시장 때문에 치러지는 보궐선거이기 때문에 야당에 비해서 한 발
늦게 움직이는 게 시민에 대한 A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시민들과 호흡하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은데요. 자, 부산의 가장 큰 쟁점은 아무래도 신공항이겠죠. 가덕도를 비롯한 지역 신공항 논란이 전국의 이슈로 부상한 가운데 지역 비화 논란이 번졌다고요? 한번 짚어주세요. 네.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전날 SNS에 이 가덕도 신공항은 타당성을 정교하게 따져볼 일이라면서 공항이 활성화될지 활주로에서 고추를 말릴지는 항공사들의 노선 개설이 중요하다라고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이에 영남은 물론 신공항 유치 필요성을 줄기차게 제기해온 각 지역에선 고추, 멸치 따위의 표현에 강하게 반발을 했고요. 최진 더불어민주당 국제대변인은 이날 서면 논평에서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을 겨냥해 서울 밖은 모두 시골인 줄 아냐라고 강도 높은 비난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조전 법무장관도 SNS에 부산 경남 사람들은 고추나 멸치 말리러 활주로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면서 식물 및 그 밖에 장애물을 설치 재배하거나 방치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내용을 포함한 공항시설법 제34조를 언급했습니다. 네, 신공항을 놓고 갈라진 부산 민심, 오찬석 의원 어떻게 보세요? 여야에 어떤 카드 내놓을 수 있을까요? 일단 여권은 단일하게 목소리를 현재 내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제 김부겸 전 의원 그리고 홍일학 전 의원이 TK에서 낙선을 하면서 TK의 목소리를 내줄 수 있는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목소리로 집권 여당 힘 있는 이제 후보가 이 가덕 신공항을 완벽하게 유치해서 성공으로 이끌 수 있다. 라는 이야기 한 목소리로 할 거고요. 야권은 현재까지도 분열된 상태입니다. TK 의원들과 PK 의원들이 조금 다르고 다른 지역 의원들이 좀 관망하고 있는 추세인데 여기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수석 대변인은 도대체 야권의 한 목소리로 된 입장은 무엇이냐라고 입장 표명을 좀 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한 상태입니다. 네, 야권의 이 당론을 정하지 못했을 경우, 국민의힘의 당론을 끝까지 정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갈수록 선거전에서 수세에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야권 입장에서는 빨리 입장을 정리하는 것이 선거에 도움이 됩니다. 네, 그 정리가 쉽지 않은 게 고민이겠죠. 결단이 필요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정리해보면 서울에선 부동산, 부산에선 신공항이 이슈인 것 같습니다. 서울에선 지상전이고 부산에선 공중전이 펼쳐질 거란 얘기군요. 자, 마지막으로 지금 민심의 향방, 흐름 어떻게 흐르고 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 취임 186주차 국정수행 평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지율 긍정평가가 지난주 11월 3주차 주간 집계 대비 0.7%포인트 오른 43.4%를 기록했고요. 이 중 매우 잘함 23.0%, 잘하는 편 20.5%로 나타났습니다.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0.4%포인트 내린 52.6%였고요. 이 중 매우 잘못함 38.2%, 잘 못하는 편 14.5%로 집계가 됐습니다. 모름, 무음답은 0.3%포인트 감소한 4.0%였습니다. 네, 추미애 윤석열 갈등이 지속되는 데다가 코로나19 재확산, 가덕도 신공항 논란에 전세 대란 재연까지 여러 가지 악재가 있을 것 같아 보이는데요. 박시영 대표 어떻게 분석할까요? 이번 주에 주로 전개됐던 이슈들을 보면 공수처 문제가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윤석열 총장의 장모가 불구속 기소가 된 게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윤석열 총장이 직무 배제된 것. 그리고 이제 가덕도 신공항 건이 있었습니다. 네. 주로 이제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는 민주당 지지층이 좀 결집할 수 있는 이슈들이었고요. 국민의힘은 반면에 이제 가덕도 신공항 가지고 오락가락 하는 측면이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윤석열 총장과 관련해서 효과적으로 대응을 하지 못했다. 지지층은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지지도는 조금 빠졌고 민주당 지지율은 좀 더 올랐고 대통령 지지율은 전반적으로 좀 횡보하면서 격차는 좀 긍부정 격차가 조금 줄어든 그런 양상을 보였습니다. 네. 자, 정리해보면 사실 그 여러 가지 악재들과 호재가 겹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렇게 정리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국내 코로나 확산 심각해지고 있는데 코로나 상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앙대책본부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숫자가 583명 늘었고요. 누적 32,318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역 발생은 553명이며 그중 서울 지역은 208명이고요. 3월 초 이후 첫 500명대에 진입했다라는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네. 자, 자, 그리고 다음 오늘 소식도 새벽 또 있죠. 비보가 날아왔습니다. 이 펠레와 함께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축구 선수 중 한 명인 이 아르헨티나의 디에고 마라도나가 이 심장마비로 유명을 달리했다는 소식인데요. 축구 팬들은 물론 전 세계인들이 축구 전설 마라도나의 죽음에 깊은 애도를 표했습니다. 선수 시절부터 각종 기행으로 이 악동으로 불렸지만 축구 실력만큼은 논란의 여지가 없는 전설로 인정받았던 마라도나였는데요. 자, 혹시 우리 킹슈의 멤버분들은 마라도나 어떻게 기억을 하고 계십니까? 저는 뭐 너무 기억을 생생히 하고 있죠. 축구는 키로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 확실히 보여줬고요. 하프라인부터 대여섯 명 제끼면서 골 넣었던 그 장면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라도나는 운동장에 서 있을 때 영웅이었다. 근데 일반적인 삶에서는 곡절을 많이 겪었지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고인의 명복을 빌고요. 예. 오천성 의원. 네, 마라도나가 1960년생, 향년 60세로 이제 유명을 달리했었는데, 마라도나가 이제 아르헨티나에 가져다 줬었던 86년 월드컵 우승과 90년 월드컵 준우승을 포함해서 자신의 소속 클럽에서부터 사실상 영웅과 신처럼 떠받들여졌고, 실제로 그에 버금가는 실력을 보여줬고 커리어를 쌓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는 마라도나 가 등장할 정도로 마라도나에 대한 위상이 굉장히 높은데요. 마라도나가 현대 축구사에서 영향을 미쳤던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펠레와 비교되기도 하는데 펠레 같은 경우는 1940년생으로 20년 전의 스타였기 때문에 기록이 많이 남아있지 않다는 것이 있는데 마라도나 같은 경우는 그 기록이 거의 다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 축구에 영향을 미쳤던 것, 그가 감독으로 활동했었던 것, 선수로 활동했었던 것, 모든 것이 지금의 축구의 역사였다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네. 자, 오늘의 킹쇼의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9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